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되고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부행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대중국 적자 사상 최고치 경신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구인 대상 일자리가 소폭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의 분위기가 어두운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들이 조직 슬림화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삼성전자는 회사 돈 1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삼성전자 대리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10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죠. 달러 대비 원화값의 고공행진,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으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해서 몇몇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CF 김한수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인터넷 세상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정태명 교수와 말씀 나눠봅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의사항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전화 주십시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도 글로벌 마감 시황과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세로 출발했던 3대 지수 끝까지 빨간불 지켜줬습니다. 오늘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 내에서 살펴보면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미국 밖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투자 신뢰 지수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미국 대선 때 내려갔던 낙폭 모두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0.65% 오르면서 1427.84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0.6%대 상승하면서 13,248.44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3,022선에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은 역시나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역시나 독일의 투자 신뢰 지수 급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는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켰습니다. 5,924.97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78% 58.83포인트 오르면서 7,589.75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1% 가까운 상승률 보였습니다. 0.94% 오른 채 3,646.15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FOMC 회의 전에 마감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를 앞두고서 결과를 지켜보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힘이 많이 약한 모습이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한때 힘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만 빨간불을 켠 모습입니다. 0.21% 소폭 오르면서 22,323.94 기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아주 약간 내려가면서 9,525.32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44% 밀리면서 2,074.7 기록했습니다. 어제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시죠. 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2.3원 또 내려갔습니다. 이틀째 하락세인데요. 1,076.7원까지 내려가면서 연주 최저가 또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글로벌 마감시장 지수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0.6% 오른 데 반해서 이 기술주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1.18% 뛰었는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는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개장 전 발표된 독일의 투자 심리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시장 심리를 살려주면서 출발을 했고요. 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오는 이슈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FOMC에서 연준이 기존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라던 관측에서 서서히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번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장기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일부 주요 외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안 마련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드 대표는 공화당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 당시 마련한 부자 감세한 연장을 이 공화당은 계속해서 좀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공화당에 넘기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날 공화당 출신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의회에서의 짧은 연설을 통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재정 지출을 삭감할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좀 화살을 백악관에 겨냥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백악관 쪽에서도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우리는 구체적인 재정 지출 삭감안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는 지난해 이미 공개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안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책임 공방 그리고 폭탄 돌리기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이날 지난 10월 중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에 402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 늘어난 거긴 하지만요. 시장 예상치였던 426억 달러에 비해서는 못 미쳤습니다. 수출 부진이 이 같은 적자폭 확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것에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기술주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업체 애플은 최근의 급락세를 딛고 반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날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가 540달러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클리어와이어 역시 스플린트 넥스텔이 지분 49%를 인수하기로 한 덕분에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박상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대중국 적자 사상 최고치 경신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무역 적자가 전월 수정치인 402억 8천만 달러보다 4.9% 늘어난 422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슨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421억 달러 적자로 예측했었습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1.4% 늘어난 295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구인 대상 일자리가 소폭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구인 일자리 대상 실업자 비율은 4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고용주들이 30일 이내에 충원을 계획 중인 구인 대상자 일자리가 9월 354만 7천 개에서 10월 367만 5천 개로 12만 8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금융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군살 빼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실적 악화를 마주한 금융사들이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부행장을 3명 줄이고
조직 규모도 축소합니다. IB본부와 업무지원본부를 각각 IB사업단과 업무지원단으로 재편하고 부행장에서 상무로 책임자 직급도 낮췄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은 이미 위기 대응 전략 준비와 조직 개편, 임원 연봉 삭감 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방향으로 끌로 예상은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직도 좀 추스리고 혁신 운동도. NH농협은행도 조직 축소를 통한 실적 강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본사 6개 부서를 정리하고 200명의 직원을 일선 영업 창구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후선 조직과 인원을 영업 현장에 투입해 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신충식 행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은행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익 창구 확보에 나섰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할에 PBS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증권사가 헤지펀드 등 투자 전문가가 요구하는 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와 수익의 일부를 챙기는 떠오르는 신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PBS 부분이 결국 증권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이제 새로운 수익원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더불어 경영지원본부와 경영인프라본부, 자금부와 재무관리부를 각각 통합하는 조직 슬림화도 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초고액자산가 공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부사장급 조직인 S&I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위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이 같은 조직 개편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협상 시한 만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의회를 통과하는 데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졌다고 밝히고 우리는 아직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민에게 약속한 균형 잡힌 접근법의 일부로 그가 어느 분야의 지출을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회사 돈 1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삼성전자 대리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은행 전표 등과 관계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00억 원대를 빼돌려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빠졌고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도박 비용을 마련하고 빚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침체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있죠. 바로 부동산 중개업인데요. 어떤 고충이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매가 급격히 줄어들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사무실 월세조차 못 내는 중개업자들이 속출하면서 폐업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수도권 중개업자 수는 3,764명, 7%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굉장히 심하고요. 운영을 못하고 닫는 부동산이 1년이면 한 15개씩 한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 안 되니까 부동산 자리에서 분식집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가 부동산 시세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나마 가격을 묻는 고객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여기에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 등 은행과 증권사들이 부동산 컨설팅에 나서면서 중개업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불안하죠. 그리고 불안하고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막아줘야 되는 건데 잘 막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세워줘야 되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이게 생업이잖아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 금융사들의 간접 중개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개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부동산 불황에
포털과 대형 금융사들의 부동산 서비스까지 가세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한숨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양도세를 감면받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 아시죠? 창남식 기자가 미분양 아파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동에 분양 중인 한 아파트. 연말까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9.10 대책의 종료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들도 전화도 많이 오고 또 견본주택 샘플하우스도 보러 주중에 토요일 날 일날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으며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발코니 무료 확장, 각종 옵션 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3.3제곱미터당 약 150만 원가량의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9.10 대책의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최근 들어 미래 산업으로 친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 유서 현장은 물론이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키워드로 친환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후보들 공약에도 친환경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신기술을 통해 연비 성능을 개량한 친환경 차들은 물론 친환경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스파크 전기차가 생산될 창원 공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 발전 시설은 3메가와트급 발전 시설로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연간 3,700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돼 연간 약 2,4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볼보도 차세대 친환경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비와 성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경량화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낮췄습니다. 르노 삼성도 내년 SM3 전기차를 내놓고 내수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직도 친환경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친환경에 나선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다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을 표방하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대선 이후에는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도 지속되면서 내년 자동차 산업 역시 제로 성장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친환경차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 중인 친환경 기술이 과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이번엔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의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도로스증권의 박진현 사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대중공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슈들 가지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 건설 장비 등을 주요 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주력 회사입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본입찰이 이번 달 17일에 있죠.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네. 그 때문에 최근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가 독일의 이제 신들러 그룹의 이제 경영권 참여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영권에 대해서 좀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현대중공업은 일단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수주가 부진했고요. 실적도 계속 하향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인수하는 데 한 1조 원 정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현대상선 유상증자 불참 결정이 어제 시장에서는 안도성 랠리 성격으로 상승하게 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인수 관련 이슈는 주가에는 좀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가 수주한 물량이 최근에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의 개선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증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최근에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은 9일 좋고요.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어제는 수급을 좀 강화하면서 3.92% 상승한 22만 5,5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고점에 물려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른 게 성에 찰 리가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50만 원 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예,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상선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상당히 가시화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유로존이 상당히 지금 안 좋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고요. 상대적으로 또 해양 부분에는 수주가 부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수주도 재개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이나 해양 대비해서 매출 인식의 시차가 짧은 비조선 부분, 그동안의 비조선 부분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괜찮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적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네. 비조선 부분의 업황 회복도 나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리바운드는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유로존이 지금 현재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기조 효과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27만 원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레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현대중공업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이런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우스예페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일주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뵈서 좋기는 한데 될 때마다 일주일이 또 갔구나 싶으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하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그 문제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은행이 돈 빌려줄 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자본시장 자체가 저금리 기조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만성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금 잉여 국가 상태입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은행권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상당히 좀 수동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기업이 오히려 이제 주도적인 상황이 됐고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중소기업은 문턱은 아직 높고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은행들이 아무래도 대출을 해놓고는 기업에 이제 큰 소리를 못 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마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웅진그룹이 아마 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빌려간 다음에 은행들이 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간단한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재무제표 외에는 잘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기사에도 이제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 정도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조금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그 정황적인 그 데이터는 수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재벌 또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은행권에 기사가 된 은행권의 어떤 이제 주채권 은행 이거 상관없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또 관리하는 그 상호 출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계속 순환 철자 이야기가 되는데 주요 이슈죠. 그렇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은행권의 이런 제도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업 쪽에다가 이렇게 기업이 너무 정보 제공을 적기에 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은행 쪽도 조금 스스로 좀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 현황뿐만 아니라 지배 구조까지도 자세히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무엇이 어떻게 좀 바뀌게 권한은 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만성적인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이제 주요 경영권 행사하는 주주의 지분이 좀 적은 가운데 이제 그렇죠.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고 또 최근에는 뭐 그 CP 발행이라든가 이런 잔액 같은 경우도 은행권에 제때 공급을 하지 않는 데이터를 나중에 보니까 CP 잔액이 이렇게 있어서 신용의 그 리스크가 커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 은행권이 이 뭐 그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뭔가 이렇게 강하게 페널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잘 못 되죠. 사실 은행하고 기업하고 사적 거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사적 거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안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제도들이 그 강화가 되어서 은행권에서 주채권 은행의 그 권한이 강화돼서 회사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채권 은행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주채권 은행은 이제 그 그러니까 공정거래위가 하고 있는 상호 출자 제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되고요. 다만 공정거래위가 하는 상호 출자 제한은 전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 집중이라든가 또는 뭐 독과점 남용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공적인 어떤 관리 체제이고 그 주채권 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자체의 개별 은행의 어떤 그 건전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또는 뭐 좀 그 건전하지 못한 여신이 집중되는 걸 관리하자 하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거시적인 전체의 그 여신의 한 0.1% 이상 되는 기업,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의 그 이제 여신이 공급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은행이 집중적으로 그 회사의 여신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겠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기업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게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제도를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또 편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편법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은행권에 직접 대출 받는 것은 은행권에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직접 견제가 들어오니까 비금융권 단기 자금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은행 대출을 좀 줄여서 그런 이제 감시 감독 체제 하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재무적으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보다는 좀 이자가 높을 테니까. 은행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도 이슈지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그 지금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권 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제때 보고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옛날에는 바뀌었죠. 뭐 기업들이 돈 빌리러 다녔는데 근데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 대표님과 제 대화 내용을 들으시면 한숨 지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대기업 얘기잖아요. 다 대기업 이야기로 이제 아직 중소기업들은 돈 빌리기 여전히 힘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은행권에서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또 중소기업권에 돈을 대출하기도 참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계속 이제 뭐 반복돼서 회자되는 이야기지만 금융권 스스로의 분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은 금융권 스스로가 대출을 하는 그 리스크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대출 위험을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지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을 좀 더 하면은 대기업의 편중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근데 이렇게 뭐 지금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수요자 입장이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게 된 것이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 금리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금리가 지금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하향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13일에 또 이제 금리를 더 내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금통위가 이제 매달 그 기사가 어디 여기 보면은 오늘 14면 기사에 나 있습니다. 14면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를 매달 그 평가를 하죠. 해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나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12월 달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 12월 달에는 금리를 그래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아마 금리를 한 번 더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좀 금리를 내리면서 그 여타의 또 재정 정책들이 같이 또 공조가 되어져야만 시장에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정권 말기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특별한 또 효과를 보기도 힘들 것 같고 아마 네. 새 정부 출발하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저성장 그 국면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 GDP가 몇 프로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내년에는 아마 3% 미만에서 이제 예를 들어 2.5에서 예, 3%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운이 좋으면은 운이 좋다기보다 열심히 하면은 아마 한 2.78% 정도가 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7% 선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저성장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요인이 분명히 있죠. 금리 인하 요인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뜻은 이제 저금리 기조를 인위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우리가 그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이제 뭐 은퇴하시고 은행에 돈 넣어두신 분들은 이 금리 인하 소식에 또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지? 우선은 이제 그 전체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는 한 단어로 지적을 하면은 저성장 국면이죠. 예, 저성장 국면인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우선 그 이제 지금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그렇습니다. 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우리가 있겠고요. 그 흔히 하는 자주 쓰는 이제 직관적인 표현이 GDP 갭 이런 말을 쓰는데요. GDP에는 이제 경제 성장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정도 이제 이론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잠재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습니다. 잠재 GDP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맥시멈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GDP는 실제로 우리가 기록하는 GD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실질 GDP하고 잠재 GDP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질 GDP가 잠재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금리를 상승을 올려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현재 국면은 어떠냐 하면 잠재 GDP, 인플레이션이 없는 잠재 밑에 실질 GDP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경기를 살려야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금리 인하 요인은 충분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타이밍 시기가 되겠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가 지금 바닥을 짚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하향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바닥은 짚지 않았다고 보시죠? 바닥을 아니면 그 바닥이 계속 가는 진짜 L자형 그렇죠. L자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완만한 이제 경기 하향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사실 환율도 좀 금리 인하에 또 하나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환율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어쨌든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건데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는 실물 경제에서 무역 수지 흑자로 인한 요인도 있고 투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 투기적 요인은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나라에 이제 자산이 몰려서 그런데 그 투기적 요인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의 금리가 미국 달러보다 확실히 높으면은 금리 차이를 보고 들어오는 투기적 자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그런 동기 요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투기적 자본이 금리 차로 인해서 보는 수익이 잠재 수익이 줄어드니까 적게 들어온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뭐 어제도 또 그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인 게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제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다음에 4차 양적 완화를 뭐 시행할 것이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마감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내년에 연장할 것이다에 대한 또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은 뭐 미국에서는 더 풀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더 풀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잘 우리가 막지 못하면은
투기성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 금리 면에서도요. 인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올해 12월은 아니어도 예, 예. 내년 상반기는 뭐 그런 이제 말씀하신 요인들로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으로 보시죠? 저는 뭐 내년 2월 정도 봅니다. 내년 2월. 예. 예, 예. 네. 자,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사실은 이제 오전에 네. 이제 증실 분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250도 갈 것이다. 그렇죠. 하는 네. 애널리스트의 네.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은데 네. IT 업종 괜찮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험 요인도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것은 뭐 거시적인 지표를 좀 보면 예, 예. 전 세계 IT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이익 비중이 최근 한 4%, 7%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IT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이익 예, 측면에서 예, 예.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하네요. 그런데 예. 삼성 전체 IT 시장의 시가총액 전체를 놓고 볼 때 삼성이 5%밖에 안 됩니다. 시총 부분에서는. 그럼 역량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그렇죠. 지금 내고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시총은 5% 수준에 있고 수익은 7% 선에 있으니까 2% 올라갈 정도 여지가 있네요. 올라가야 되는 예, 거죠. 그러면은 뭐 5%에서 2%면 한 4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150만 원에서 40% 더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보는 걸 간단하게 볼 넘네요.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많은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예. 하나는 모바일 부문에 너무 지금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한 1,000조 정도 되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한 200조 정도 차지합니다. 예. 20% 되지 20% 않습니까? 정도가 되고요. 그 삼성전자의 70%가 모바일입니다. 아, 위험하네요. 그러면은 전체 1,000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1,000조의 20%에 7%면 14% 아닙니까? 예.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14%가 삼성전자의 모바일에서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분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좀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될 텐데. 분산해야 될 필요가 예.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타이타닉 영화 보면 왜 이게 다 침몰하기 전에 기울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증시에 지금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한데 사실 우리 뭐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지수를 보면 네. 삼성 빼면 다 안 좋거든요, 지금. 뭐 지금 주가 실적을 봐도 작년 대비 올해에서 대기업 기준으로 주가가 오른 기업이 한 2개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도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맨날 봬도 이렇게 또 마무리할 때는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대우시협회 김한수 대표와 네.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들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대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컬어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문제가 가져오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유출하는 일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체크했던 약관 동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 곳에 회원가입을 하면 그 정보가 무려 1,000곳 가까운 업체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을요,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의 정태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즘 와서 정보보안 문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순간에 내 정보가 무려 1,000곳에 뿌려진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이런 소식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요? 지금 1,000곳이라고 하시면서 1,000자에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1,000여 곳이 넘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많고요. 심지어는 한 4만 곳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개인 정보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융이라든지 상거래, 유통, 심지어는 술집에서까지도 이 개인 정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들이 자기 개인 정보가 뿌려진다.
이런 사실이 별로 개의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내 개인정보 어디에 뿌려있는지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런 정보들 대개는 전화번호나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집 주소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만일 민감한 의료 정보나 무슨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문제가요. 동의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타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 약관 들여다보면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에다가 법적 용어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실 자세히 읽어보기도 힘들고 읽어도 또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약관을 뭐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사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 없으시죠? 뭐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깨알 같은 글씨 중에 보면 예. 제휴한 회사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리고 그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어렵게 작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동의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약관에 대한 효력이 얼마나 있는가 싶습니다. 예. 요것도 조금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소셜 커머스 얘기하셨는데 뭐 이제 소셜 커머스, 통신 서비스, 신용카드 등이 개인정보 제공을 많이 하는 업종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로 정보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스팸 메일을 많이 받으시죠. 문자도 받으시고요. 예. 그런 데로 주로 가서 이제 광고 홍보 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가끔은 대출을 강요한 듯한 그 문자를 받을 때도 있고요. 예. 뭐 대리 기사를 쓰시라고 하는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새 추측이긴 한데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런 선거판에서 아마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000개, 뭐 6만 원, 뭐 이렇게 파는 사이트도 있어서 이런 개인정보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한 위법 행위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정보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 취급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영업자들과도 지금 제3자 제공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기업들도 지금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뚫리는 마당에 사실 뭐 제대로 된 보안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영세업자들에게 우리 고객 정보들이 흘러간다면 이거 굉장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런 개인정보가 부실한 자영업자로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영업자들은 이 정보관리 자체를 하기가 버거워서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업들도 해킹을 당하는 판 이런 작은 기업들이 해킹당하는 것은 뭐 다반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영세하고 보안이 취약한 기업들 통해 개인정보에 해킹당하면 그런 개인정보들이 범죄자의 손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텔레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되지만 범죄자에게 흘러가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고객들의 정보가 흘러다니면서 뭐 텔레마케팅 정도의 활용이 되면은 뭐 그것도 기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나마 뭐 큰 문제는 없겠는데 뭐 이게 개인 저작권 침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등 범죄들과 연결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까,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흘러가면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그 2차 공격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2차 공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거든요. 예. 당신의 카드가 이용됐으니까 예. 이걸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디서 당신이 카드를 쓰셨는데 예. 이런 문제가 있다 확인하라고 전화를 걸게 되면 이제 사기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요즘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어린이들을 유괴를 했다고 이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예. 어린이들에 대한 신상을 얘기를 하면서 예. 당장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아기를 죽이겠다. 뭐 칼을 어디 꽂겠다. 뭐 이런 전화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정보에 흘러가서 제 주위에 있는 분은 이렇게 해서 뭐 2천만 원을 사기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입을 하는 수도 있고요.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만드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 그 피해는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피해가 노약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해킹이나 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보 제휴를 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동의를 받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흘러나간 정보들이 다 2차로, 3차로 자영업자들에서 이렇게 유출이 되면 예.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별로 없어서 예.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포폰 만드는 데 이용이 되어지고 그 실제로 가입 명의를 가진 사람이 뭐 수백만 원의 어떤 통신요금을 뭐 나와가지고 지금 뭐 데모도 하고 그런 거를 봤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최근에 와서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법적 제재라든가 관리, 실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은 아주 뭐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엄격하게 뭐 지나치게 엄격하다 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럼 관리의 OECD에서 문제겠군요. 예. 예? 법은 잘 만들어 있지만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OECD에서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 이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이것들이 주로 정보보호 관리자들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경비는 단단히 세워놓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 예. 물건을 뒷문으로 빼돌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개인정보 보호는 지금까지는 법을 지켜놓고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결될 수 없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사용자가 내 정보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는 절대적 의식이나 문화의식이 없으면 예. 소 잃고 요양고 고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는 법에 의해서도 제약돼야 되지만 예. 사용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흘러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시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언급해 주신 그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www.kisa, kisa.or.kr. 예. 예, 글로 가면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개개인이 하면 예. 이 법적인 제재나 관리와 함께 안전한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내년 2월부터 이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수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된다고 하는데 예. 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지요, 교수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그 어떤 열쇠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안 해도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어서 예. 이게 꼭 맞는 그 답은 답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전체의 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료 정보나 금융 정보나 또 다른 집 주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 정보를 한꺼번에 잘 관리를 하고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좀 성숙된 문화가 마련되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도도 있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피해가 입은 다음에 그 피해 심각성을 느끼지 그 이전에는 정보 보안에 큰 관심이 없다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문도 튼튼히 해놓고 뭐 열쇠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래도 예. 사실 그 열쇠를 잠그고 집을 지키려는 어떤 관리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그 집을 누구를 데리고 오는 손님을 데리고 오는 이런 문화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혁신되지 않으면 예. 사실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의 정태명 교수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그리고 해결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좀 회복하고 당분간 큰 추위가 없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좀 마음 놓이시죠? 예, 오늘 좀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